김영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더는 이름도 날짜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만은 꼭 잡으려 한다. 민호야 아니 준영이냐? 준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전 당신 아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준영은 병원 근처에 카페를 연다. 간판엔 이렇게 쓰여 있다. 기억 다방 잊힌 이들을 위한 자리 김영수가 남긴 유언장과 평생의 사랑 내 유일한 가족이야. 내가 평생 찾던 소중한 손자. 민호야, 아니, 준영이냐?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피어나는 용서골목 어귀에 문을 영 기억다방 마이너스 잊힌 이들을 위한 자리. 사연을 읽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장안동의 허름한 연립주택 골목길,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낡은 담벼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막을 깨뜨리고 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들과 녹슨 우편함들, 그리고 화분 하나. 제대로 놓여 있지 않은 좁은 베란다들이 이 동네의 삶에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골목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벌어지는 작은 의식이 있습니다. 김영수, 올해 78살입니다. 한때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반듯한 공무원이었지만 지금은 치매라는 잔혹한 병이 서서히 그의 기억을 앗아가고 있어요. 아침이면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그가 유독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진을 꺼내서 골목 어귀에 앉는 일이에요.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옷장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흑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습니다.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정성스럽게 사진의 먼지를 털어내고 골목 어귀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김영수의 손은 늘 떨립니다. 나이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사진 모서리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그의 지문이 묻어있는 부분은 더욱 색이 바래져 있습니다. 때로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도 해요. 영수가, 내가 미안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마치 녹음된 테이프를 반복해서 트는 것처럼 그 말들은 하루 종일 그의 입에서 흘러나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또 시작이네 하며 고개를 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김영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그 말들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지만 그의 마음속 죄책감만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수가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과 천진난만한 여자아이가 함께 서 있어요. 1970년대 스타일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배경에 보이는 옛날 집의 모습이 그 시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아이는 작은 원피스를 입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져도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영수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합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누굴 기다리시는 걸까? 가족들은 어디 갔을까?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자식들은 왜 안 찾아올까?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굴까? 딸이랑 손자인가? 궁금해하면서도 아무도 다가가서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아요. 치매 노인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동정의 눈빛을 보낼 뿐입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가끔 김영수에게 물 한 컵이나 과자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하지만 김영수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사진만 바라보며 같은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 김영수 앞을 매일같이 지나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박준영, 25살이에요. 삐걱거리는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오가는 그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그저 생계를 위해 고물을 주우러 다니는 평범한 청년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준영이 끄는 수레는 다른 폐지 줍는 분들의 것과는 달리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분리수거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준영의 외모에는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거칠게 자란 손에는 다양한 육체 노동을 해봤다는 흔적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상처 자국들이 선명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을 때의 상처, 공장에서 기계에 베었을 때의 상처,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 중 생긴 상처들이 그의 손을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다리는 그가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들었고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하게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어해요. 낡은 작업복 위로 드러나는 그의 어깨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무겁게 처져 있습니다. 준영의 눈빛은 특별합니다. 겉보기에는 무표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아니면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깊이가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체념이 그의 눈에서 번갈아가며 비춰집니다. 특히 김영수를 볼 때면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해요. 마치 뭔가를 알아차린 듯한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눈빛 말이에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수레를 끌고 이 골목을 지나가면서 항상 김영수를 흘끔거립니다. 하지만 절대 말을 걸지는 않죠. 동네 사람들은 준영에 대해서도 여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청년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혼자 살아?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폐지나 줍고 다니네. 젊은 것이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 참 어디 다친 데라도 있나? 다리를 절뚝거리던데. 말도 별로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좀 이상한 애 같아. 혹시 정과자는 아닐까? 눈빛이 좀 그래.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곱지 않은 시선들 속에서도 준영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은 아직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 소년원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군대에서 다친 다리.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김영수가 품고 있는 비밀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김영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영수가 은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합니다. 내가 바보였어. 그때 왜 그랬을까? 준영이 수레를 끌고 지나갈 때 김영수는
잠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만 치매로 인해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는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누구지? 누구였지? 하고 중얼거리지만 곧 다시 사진에 시선을 돌립니다. 준영 역시 그 노인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듭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동시에 이유 모를 화가 나기도 해요.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감정을 억누르며 그저 지나가면서 힐끔거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어요.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끌리는 듯한 그런 감정 말이에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김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서 터벅터벅 걷는 그의 뒷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채 흘러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준영은 여전히 수레를 끌며 골목을 오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가 어떤 운명의 실로 이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곧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그 비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날 밤 하늘에서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쏟아내듯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안동 골목길은 빗물로 인해 작은 개울이 되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빗방울들이 지붕과 담벼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수구에서는 빗물이 세차게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간간히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골목을 순간적으로 밝게 비추기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날씨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영수가 집에서 나왔어요. 우산도 없이 그저 평상시처럼 손에 사진 한 장만 꼭 쥐고서 말이죠. 치매가 진행되면서 시간 감각이 흐려진 그에게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맑은 날인지 비 오는 날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강박 같은 생각만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집안에서도 계속 영수가 은주야를 부르다가 문득 밖으로 나가서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았어요. 마치 그들이 곧 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진 채로 말이죠. 영수가 어디 있어? 왜 안 와? 내가 여기 있는데. 빗속에서도 그의 중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김영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을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욱 불안정했고 때로는 벽에 손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아가면서 걸었습니다. 시력도 나빠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비까지 내리니 더욱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고 평소 앉던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소 앉던 자리에 도착했지만 플라스틱 의자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는 그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을 통해 스며들어왔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손에 든 소중한 사진만은 가슴에 꼭 안으며 보호하려 했습니다. 영수가, 은주야, 아빠가 여기 있어. 왜 안 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김영수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손에 든 소중한 사진도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보호하려 했지만 계속 내리는 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 사진은 안 돼. 하고 중얼거리며 사진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그의 몸은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면서 결국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레를 끌고 오던 준영이 쓰러진 김영수를 발견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런 날씨에는 일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아 밤늦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너무 좁고 답답해서 가끔 이렇게 밤에 나와 골목을 걷곤 했거든요. 특히 비 오는 밤이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더욱 잠들기 어려웠어요. 어머니와 함께 비를 맞으며 걸었던 기억, 고아원에서 혼자 창밖의 비를 바라보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사람이 쓰러져 있네. 준영은 급하게 수레를 한쪽에 세우고 김영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노인의 몸은 차갑기 그지없었고 맥박도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준영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우비를 벗어 김영수에게 덮어주었어요. 자신도 비에 젖게 되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할아버지의 생명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준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영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눈동자로 준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치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말이죠.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김영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노인의 몸은 너무 무거웠고 자신의 다친 다리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으악, 다리가. 하지만 이럴 때가 아니야. 준영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한번 김영수를 일으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준영의 시선이 김영수의 손에 꼭 쥐어진 사진에 머물었어요. 빗물에 젖어 더욱 흐릿해진 사진이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안의 인물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아이. 1970년대 스타일의 옷차림과 배경이 선명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병원으로 가야 해. 빨리 가야 해. 준영은 결심을 하고 김영수를 자신의 리어카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평소 폐지를 실어 나르던 낡은 리어카였지만 지금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구급차가 되었어요. 우비를 김영수에게 덮어주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눕혀주었습니다. 준영은 이제 우비도 없이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다친 다리의 아픔을 참고 빗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준영의 다리는 점점 더 아파왔어요. 숨도 가빠오고 온몸이 젖어서 추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김영수를 보며 왜인지 모르게 이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자신 안에 무언가가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할아버지. 곧 병원이에요. 준영은 김영수에게 중얼거리며 리어카를 더욱 힘차게 끌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이미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손은 리어카 손잡이를 쥐느라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물집도 생기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중간에 몇 번 넘어질 뻔했지만 준영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리어카 위 김영수를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살려야 해. 반드시 살려야 해. 하는 마음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가로등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병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의 밝은 불빛이 비 내리는 어둠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김영수를 응급차에서 내리는 것처럼 리어카에서 조심스럽게 옮겨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김영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호자이신가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진 분을 발견해서 데려온 거예요. 잠깐만요. 지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영은 김영수의 젖은 옷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찾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보는 순간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준영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술에 취해 울면서 중얼거리던 그 이름, 원망스럽게 뱉어내던 그 이름이었어요. 이 할아버지,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그날 밤 이후로 준영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영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그 이름, 원망스럽게 뱉어내던 그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김영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일 수도 있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결국 다시 그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가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동네 슈퍼 아주머니로부터 들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젊은 사람이 구해줘서 목숨 건졌다더라. 정말 다행이야. 혼자 사시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야.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준영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어머니가 말했던 그 김영수라면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셈이니까요. 원수의 목숨을 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만난 불쌍한 노인을 도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평소처럼 골목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입원했던 탓인지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손에는 그 낡은 흑백 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준영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 어머니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던 그 사람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영수가,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영수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준영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다가가서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괜히 민폐를 끼치는 셈이니까요. 그날부터 준영은 김영수를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수거를 핑계로 그 골목을 자주 지나다니며 김영수의 행동과 말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김영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고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다른 이름도 중얼거렸어요. 준영은 그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주야,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왜 그랬을까?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준영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은주. 어머니의 이름이 은주였거든요. 박은주. 준영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김영수를 더욱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여자아이가 혹시 어머니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은주라는 이름도 그리 드문 이름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준영은 김영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니 김영수는 이 동네에 혼자 살고 있었고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가끔 사회복지사가 와서 안부를 확인하고 가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불쌍한 할아버지야.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치매까지 걸리시고 예전에는 공무원이었다던데 지금은 이렇게 되셨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준영은 용기를 내어 김영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척하면서 그의 옆을 지나갔는데 그때 김영수가 들고 있던 사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수와 함께 한복을 입은 여인, 그리고 원피스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배경으로는 옛날 집의 모습이 보였고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영은 그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본 적이 있는 옛날 사진 속의 모습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사진도 너무 낡아서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도 몇 장 없어서 비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에 사진이 살짝 뒤집어지면서 뒷면이 보였습니다. 준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진 뒷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거든요. 거리상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날짜와 이름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은 날의 기념품처럼 말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 혹시? 준영은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혹시 그 사진 뒤에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서 김영수를 다시 관찰했지만 사진 뒷면을 다시 보기는 어려웠어요. 김영수가 사진을 너무 소중히 다뤄서 쉽게 뒤집히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김영수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 위에 사진을 놓고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녔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갔습니다. 준영은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사진을 들어보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손이 떨렸지만 사진 뒷면의 글씨를 읽을 수 있었어요. 1977년 11월. 영숙, 은주. 내가 꼭 데리러 갈게. 그 글씨를 본 순간 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주. 정말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영숙이라는 이름도 어머니가 가끔 중얼거리던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를 도와주셨을 텐데라고 말했던 그 영숙 할머니 말이에요. 준영은 급하게 사진을 원래 자리에 놓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어. 어머니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준영은 골목을 벗어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사람,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던 그 김영수가 바로 지금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그 노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며칠 전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기도 했고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동정심까지 느껴졌어요. 치매에 걸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이 할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이야. 우리를 버렸던. 준영은 그날부터 김영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머니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까요? 사진 뒷면의 글씨를 확인한 후 준영은 며칠 동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확신은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았거든요. 어머니가 말했던 이야기와 지금 보는 김영수의 모습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어요. 왜 그가 매일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정말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리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준영은 이 모순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은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김영수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알아보려 했어요. 물론 개인정보라서 쉽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준영은 자신이 그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 데려갔던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었거든요. 김영수 어르신 말씀이시죠? 아, 그분.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예전에는 공무원이셨는데 지금은 혼자 사시거든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동사무소 직원의 말을 통해 준영은 김영수가 정말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족관계나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준영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준영은 김영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기록을 알아보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며칠 전 자신이 그를 병원에 데려갔으니까 그때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니 당시 김영수를 담당했던 간호사가 도움을 주었어요. 아, 그때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살아나셨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준영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간호사의 말에 더욱 놀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실 때 계속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영숙, 은주라고. 때로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때로는 찾아달라고 하시고, 아마 가족분들 이름인 것 같은데 연락처를 아시나요?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문의해 보세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와주시거든요.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안부도 확인하시고. 준영은 바로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김영수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였어요. 그분은 준영이 김영수를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약 3년 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혼자 사시거든요. 가족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찾아오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요. 혹시 어르신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복지사가 파일을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시고 1980년대 초반에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으신 기록이 있어요. 그때 가족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의료 기록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준영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1980년대 초반, 바로 어머니가 말했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가족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어머니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보훈처나 다른 곳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인사기록이나 보훈 관련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아니면 열람하기 어려울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까다로워졌거든요. 준영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직접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기로 했어요. 공무원 시절의 동료들이나 지인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훈처에서 만난 한 나이든 직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김영수와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분이었거든요. 준영이 김영수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설명하자 그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김영수, 그 이름 기억나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분이에요. 진짜 불행한 케이스였죠. 어떤 일이었나요? 1980년대 초반에 개인적인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혼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승진해서 계속 밀리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외당하고 그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감으로 아내분이 참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외 자식? 그것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회적 압박감이라니 어머니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아내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자살하셨어요. 남편의 불륜과 사회적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그 충격으로 김영수 씨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실어증과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었고 결국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 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버전이었어요. 어머니는 김영수가 출세를 위해 자신들을 버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혼외 자식 때문에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았던 거였나요? 혹시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더 아시나요? 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친척 집에 맡겨졌을 거예요. 김영수 씨가 정신적으로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준영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계속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결정적인 기록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찾아낸 1977년 양육방기 신고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박은주 외동딸 양육방기 신고 접수 마이너스 신고인 박은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육방기된 미성년 아동 박준영 마이너스 1999년 소년원 보호 판결 이력 있음. 준영은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양육방기 신고를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다는 것. 맞아. 나 고아원에서 자랐었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소년원에서의 쓰라린 경험들,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이 인간이 날 버린 거야. 엄마도 나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김영수가 정말 자신들을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까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준영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를 통해 알아낸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면서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밤들,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던 절망감, 소년원에서 겪었던 굴욕과 절망,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된 냉대와 편견.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김영수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었을까? 준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좁은 방 안에서 걸어다니며 분노를 사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 자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시련들이 김영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벽을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영은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김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정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의 시선이었어요. 김영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영수가, 은주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안 와? 왜? 그 목소리를 들으니 준영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어머니는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인데 말이에요. 그때는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렇게 미안하면 왜 그때 찾아오지 않았어? 왜 우리를 그렇게 버려뒀어? 편하게 살면서? 준영은 속으로 외치며 김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의 모습이 더 이상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로만 보였습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날부터 준영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은밀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김영수 앞을 지나다니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수레를 끌 때 일부러 소음을 내거나 김영수가 앉아있는 근처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일부러 김영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작은 괴롭힘들이었지만 준영에게는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할아버지, 가족들은 언제 오시나요? 매일 기다리시는데 안 오시네요. 어느 날 준영은 마침내 김영수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김영수는 흐릿한 눈으로 준영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가족이 곧 올 거야. 영숙이가 곧 올 거야. 은주도 꼭 올 거야. 정말요? 그럼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몇 년째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준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영수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기다렸어. 오래. 정말 오래 기다렸어. 내가 미안해서. 내가 잘못해서. 김영수의 대답을 들으며 준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왜 미안하세요? 뭘 잘못하셨길래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준영의 질문에 김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흐릿했지만 죄책감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나쁜 아빠였어. 나쁜 남편이었어. 그래서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야. 구체적으로 뭘 잘못하셨는데요? 기억나세요? 준영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김영수로부터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자신이 조사해서 알아낸 것들을 김영수 입으로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영수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내 잘못이야. 분명히 내 잘못이야.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준영은 김영수의 반응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기억도 못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자신과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며칠 후 준영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김영수가 평소처럼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 준영이 갑자기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왜 버렸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답해보세요. 갑작스러운 고함에 김영수는 놀라서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준영은 그 사진을 집어들며 계속 소리쳤어요. 이 사진 속 사람들 정말 그리워하세요? 정말 미안해하세요? 그럼 왜 그때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김영수는 멍한 표정으로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매로 인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준영의 분노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사진, 내 사진, 돌려줘. 제발. 이 사진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럼 사진 속 사람들은 왜 안 찾았어요? 왜 혼자 버려두고 편하게 살았어요? 준영은 사진을 들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준영은 개의치 않았어요.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박은주, 이 이름 기억나세요? 당신 딸 이름이에요. 그리고 박준영, 당신 손자 이름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 아이. 김영수의 눈에 잠깐 인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이름들이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은주, 준영, 어디서 들은 이름 같은데, 중요한 이름 같은데, 당신이 버린 가족들이에요. 당신 때문에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준영의 절규에 김영수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해. 김영수의 사과를 들으며 준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억도 없는 사과처럼 느껴졌거든요. 기억도 못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과예요. 준영은 사진을 김영수 앞에 던져주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영수가 사진을 주우려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날 밤부터 준영은 김영수를 완전히 외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와주지도 관심을 보이지도 않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만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영이 김영수를 외면하기로 결심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 골목을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어요. 다른 길로 돌아서 폐지 수거를 하고 김영수가 있는 곳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김영수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그런 마음을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김영수의 모습이 떠올랐고 자신이 한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준영은 다급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내다보니 구급차가 김영수가 사는 골목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준영은 애써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이제 남남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신경이 쓰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슈퍼 아주머니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일부러 그 슈퍼에 들러서 물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어젯밤에 구급차가 왔던데 무슨 일이었나요? 아, 그 할아버지 말씀이시죠? 어젯밤에 또 쓰러지셨나 봐. 새벽에 구급차가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심각한 것 같던데 의식도 없으신 채로 실려가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요즘 그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셨거든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랑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시더니 그 후로 계속 혼자 중얼거리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정말 걱정됐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 병원으로 가셨나요? 시립병원이라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 그냥 가끔 뵈었던 분이라서요. 준영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김영수에게 소리쳤던 그날 이후로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았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김영수가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해? 그 사람이 당한 건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그날 밤 준영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뒤척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김영수의 병실을 물어보니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관계였거든요. 아, 아니요. 그냥 알고 지내던 분이에요. 상태가 어떠신가요? 아, 그러시군요. 할아버지가 많이 위험한 상태예요. 폐렴이 심해져서 합병증도 생겼고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예후가 좋지 않아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준영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김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김영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진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온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들,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수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유리창 너머로 준영을 향했고 입술이 작게 움직였어요. 준영은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잠시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서 김영수 곁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김영수는 준영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미안해. 김영수의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영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미안해. 용서받고 싶어? 김영수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김영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했지만 연락할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김영수와 연관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 김영수가 의식이 돌아온 틈을 타서 간호사를 불러서 무언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적더니 봉투에 넣어서 간호사에게 건넸어요.
간호사가 준영에게 그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받으실 분을 아시나요?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박준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수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제 이름인데요. 간호사도 놀라며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니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 김영수의 전 재산 및 숨겨둔 금괴와 예금은 모두 박은주의 아들 박준영에게 귀속함. 내 죗값은 기억조차 버티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래도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 내가 내 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준영은 유언장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영수가 자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남기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손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영은 급하게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김영수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준영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저한테? 그리고 손자라니. 김영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내가 내 할아버지야. 박준영, 내 손자, 은주이, 아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영수가 치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내가 날 구해줬을 때부터. 은주와 똑같은 눈, 똑같은 손, 똑같은 목소리. 내가 어떻게 잊겠니? 김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제대로 찾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버린 게 아니라 찾지 못한 거예요? 준영의 질문에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찾으려고, 계속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김영수의 고백을 들은 후 준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정말 김영수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일까요? 준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김영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며칠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비도 점점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에게는 건강보험 외에 특별한 보장이 없었고 중환자실 비용은 상당했거든요.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나 가족의 연락을 계속 요청했지만 준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준영 앞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병원 로비에서 준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박준영 씨 맞으세요? 준영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을 안다는 게 더욱 의외였어요. 저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이미영입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당신 이름을 부르셔서 찾게 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혹시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당신을 손자라고 하시던데. 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이미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준영은 이미영과 함께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이미영은 파일을 꺼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를 3년 전부터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족이 전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할아버지가 계속 가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딸 이름이 은주이고 손자가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잃어버렸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치매 증상으로 생각했는데 이미영은 파일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준영이 서류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립탐정사무소에서 발행한 조사 보고서들이었어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가족을 찾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던 기록이에요. 거의 20년 동안 계속 찾으셨던 것 같아요. 준영은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박은주와 박준영을 찾기 위한 조사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고아원, 보육원,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을 모두 뒤져가며 찾았던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셨네요. 네. 아마 이름이 바뀌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준영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김영수가 정말로 자신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미영이 꺼낸 것은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가족을 찾으면 주려고 계속 모아두신 것 같아요. 통장의 잔액을 보고 준영은 놀랐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이 돈을 가족을 위해 모아두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서 금괴도 발견했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가족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수가 정말로 자신들을 생각하며 평생을 보냈다는 증거들이었거든요. 그때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할아버지의 손자가 맞으신가요?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평생 찾던 손자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준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김영수가 진심으로 자신들을 찾았다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지만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미영의 말에 준영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문제도 있고요. 병원비요? 중환자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할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준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영수를 위해 자신이 돈을 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그날 밤 준영은 김영수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김영수는 더욱 약해져 있었지만 준영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준영아, 와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사립탐정 고용해서 저희를 찾으셨다면서요?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고 싶었어. 너무 찾고 싶었어. 하지만 끝내 못 찾았어. 왜 더 일찍 찾지 못하셨어요? 내가 미쳤었어. 정신병원에 오래 있었어. 그래서 김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준영은 김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랐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왜 그 모든 걸 남기려고 하세요? 내가 내 유일한 가족이야. 내가 평생 찾던 소중한 손자. 김영수의 말을 들으며 준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김영수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준영에게 중요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수의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임종을 막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영은 유언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김영수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할지 말지도 결정해야 했어요. 준영은 병원 복도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유언장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서명할 수 없었어요. 김영수의 진심을 이제는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상처,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사회의 냉대와 편견.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김영수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영은 결심을 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는 계속 유지하되 김영수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 서명은 김영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비는 자신이 알바를 해서라도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와서 그 노인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적처럼 김영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갑작스러운 회복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김영수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의사들은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준영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들이 너무 많았고 풀어야 할 매듭들이 있었으니까요. 준영이 병실에 들어가자 김영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있었지만 숨쉬기가 여전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도 준영을 보는 김영수의 눈빛은 전에 없이 맑았습니다. 치매로 흐려졌던 눈빛이 잠시나마 또렷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정신을 차린 것처럼 말이에요. 준영아,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여기 있어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야. 할아버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응. 너를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아. 평생 찾던 손자를 만났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김영수는 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말랐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준영은 그 온기를 느끼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준영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줄 몰랐어. 고아원에서, 소년원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준영은 김영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김영수였다니. 할아버지, 정말 저희를 찾으려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 미치도록 찾았어. 20년 넘게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 사립 탐정도 고용하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다 뒤져봤어. 경찰서에도 수없이 가고 실종 신고도 내고.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 내가 무능해서, 내가 늦어서. 김영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준영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노인도 자신만큼이나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온 것 같았어요. 너희 어머니, 은주는 어떻게 됐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니? 할아버지를 용서해줬니? 아직 화나 있니?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거짓으로 위로할 수는 없었거든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병으로 혼자서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김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아, 안 돼. 은주야. 내 딸.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못나서, 아빠가 무능해서, 끝까지 찾아가지 못해서. 준영은 김영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 사람도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많이 아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엄마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지만 가끔은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럴만해. 내가 못난 아버지였으니까, 못난 할아버지였으니까,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함께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 따뜻했던 기억들을. 할아버지가 업어주셨던 이야기, 함께 공원에서 놀아주셨던 이야기, 과자를 사주셨던 이야기. 그럴 때는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김영수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기억해줬구나. 은주가 기억해줬구나. 좋은 기억도 남아있었구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네. 그리고 저한테도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평안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준영아,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이런 못난 할아버지를, 너한테 고생만 시킨 할아버지를, 함께 있어주지 못한 할아버지를. 준영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진실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 시대의 편견과 상황의 피해자였다는 걸, 그리고 할아버지도 저희만큼이나 아파하셨다는 걸. 김영수는 준영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못난 할아버지를 이해해줘서, 용서해줘서,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전 당신 아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아니, 준영이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준영은 병원 근처에 카페를 연다. 간판엔 이렇게 쓰여 있다. 기억다방 잊힌 이들을 위한 자리.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김영수, 누군가의 박준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잊고 살았던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 만나러 갑니다.